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네, 오늘 이지스 자산운용 대체정권 투자 파트의 박준호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특히 미국 오피스인데요. 네. 사실 우환이 가득합니다. 지금 네. 미국 오피스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서 네. 이 상황 자체는 너무나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네.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부분은 그럼 이게 정말로 앞으로 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영구적인 어떤 이렇게 오피스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정착되느냐, 안 좋은 분위기가, 이런 약간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보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쪽에서 좀 양상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네, 미국이 국가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고 맞죠. 있어요. 네. 네. 미국이 제일 안 좋고, 네. 영국은 최근에 같이 한번 갔다 오셨지만. 영국 자체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낫다는 얘기들도 많은데, 네. 또 영국에 현지 있는 분들은 또 네. 이제 자기들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되게 안 좋다 하지만, 또 네. 그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다른 나라 미국 사정 몰라서 그렇다고 네. 얘기할 정도면 사실 미국보다는 좀 낫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이야 뭐 사실 또 좋죠. 전혀 영향이 없는 네. 상황인데, 네. 네, 그래서 오늘 제일 안 좋은 미국 네. 오피스 리츠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뭐 일단은 이제 이번 주에 글을 주신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네. 강한 의구심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떤가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저희 뭐 그냥 글로벌하게 자산군 간에도 그렇고, 그 미국에서 그 리츠 섹터는 또 12개 하이 섹터로 나눠져 있는데, 네. 이게 매년 연도별로 수익률이 이렇게 그려보면은 뭐 1위 했던 것들이 그 다음에는 네. 1위가 아닐 확률이 네. 굉장히 높거든요. 네. 또 굉장히 수익률 안 좋았던 것들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반등하는 경우도 많고. 네네. 근데 오피스는 우선 작년에 제일 안 좋은 섹터였고요. 30% 이상 빠졌습니다. 네네. 오피스는 12개 섹터 중에 가장 안 좋았고요. 뭐 올해는 그러면 이제 좀 그 순위에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낫냐 했을 때, 네네. 올해도 꼴찌예요. 그러네요.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거든요. 2년 네. 연속 이렇게 못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주신 걸 보니까 네. 이제 셀프 스토리지가 많이 하락했는데, 사실 네.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이 네, 올랐었죠. 셀프 스토리지는 그 전 연도에 압도적인 1위였죠. 네. 네. 그리고 올해 작년에 이제 오피스 다음으로 안 좋았던 게 레지덴셜인데, 네. 뭐 올해는 또 레지덴셜 좋고요. 예, 이런 반등하고 식으로 있습니다. 약간 좀 네. 온탕냉탕을 오가는데, 네. 오피스는 쭉 안 좋네요. 네. 네. 보통 저희가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하락하게 되다 보니까, 네네. 또 이제 저평가에서 매력도를 느끼는 투자자들이 다시 이제 또 진입하게 되고,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아, 상대적으로 가장 안 좋았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계기들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1분기 오피스 실적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펀더멘털이 나빠지는 것들 네. 때문에 지금 네.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게 뭐 이번 달 초에 미국 이제 나리츠를 갔다 왔는데, 그때 보면 이제 보스턴 프로퍼티라고 네. 이제 IR이 있었거든요. 이제 작년에 SL 그린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보스턴 프로퍼티가 들어왔고, 근데 이제 보스턴 프로퍼티에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네. 이제 그만큼 이렇게 보면 오피스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관심이 높다는 거고, 네. 근데 좋은 얘기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 사실 네. 이제 다른 뭐 SL 그린이나 보네이도 보면 그래도 좀 이제 자기들을 좀 잘 포장하는 느낌인데, 보스턴 프로퍼티 약간 솔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라이프 사이언스 주택 많이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이제 확신을 많이 못 가지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향후 시장에 대해서도. 네. 그러면 이게 미국 오피스가 이렇게 안 좋은 이유, 뭐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라는 네. 거는 이제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겪었던 거잖아요. 이제 미국 특별히 안 좋은 게 뭘까요? 저희가 사실 글로벌하게 뭐 국내에도 투자하고 있고, 미국, 유럽에도 투자하고 있는데, 그럼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는 국가별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어떻게 대처했냐에 따라서 오피스도 많이 좀 상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밀접 접촉자들만 따로 이렇게 네. 격리를 하게 됐는데, 미국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됐고요. 결국은 그냥 아예 도시를 락다운 시켰죠. 락다운 시켰죠. 예, 그래서 아예 근로자들이 뭐 한 주, 두 주, 한 달이 아니라 아예 그 장기간 동안 다 사무실을 이제 출근 안 하고 장기로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들에서는 미국은 뭐 자기가 자가주택도 있지만은 대부분 또 임대주택에도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 임대주택의 이제 임대차 기간이 굉장히 좀 짧고, 내가 예를 들어 한 지금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장기적인 재택근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도심의 비싼 곳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도심 엑소더스 현상이라고 했는데 도심에서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네네. 주변 외곽 도시로 이렇게 빠져나간 현상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해 이제 팬데믹이 종료됐으니 돌아오라고 했을 때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적으로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이제 한마디로 하면 재택근무. 네. 인데 이 재택근무를 이제 많은 이제 분석한 글들이 있어요. 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가장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본 기사를 보면 이게 이제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를 비교했는데 이 각 지역마다 이제 지역 중에서도 미국이 특별히 재택근무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이 네. 사실은 이제 주거 공간의 크기, 뭐 이제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 있는 공간이 많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이게 대중교통 시스템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 우리처럼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면 이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회사 나와서 일을 하는 게 뭔가 네.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네.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데 미국은 프로젝트를 이렇게 뭐 진행을 하면 서로 이제 안 보더라도 그 단위로 해서 평가도 잘 이루어지고 잘 한다는 그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좀 직군별로 많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뭐 IT 예를 들어 뭐 IT 개발하는 그런 네네. 직군에서는 그런 네. 프로젝트 단위로 네. 개별적으로 자기 맡은 업무를 맡아서 그냥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또 함께 모여야지 효율이 더 나오는 업무들도 분명히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미국은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더 전반적으로 재택근무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그냥 이 미국이랑 영국 출장가 공통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이 출근하게 되면 쓰는 비용이 이제 식비랑 교통비가 이제 훨씬 더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가급적이면 출근을 안 하려고 네. 하고 또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보면 고용주보다 피고용인이 어떤 이제 힘의 파워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제 재택근무를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기업들 간에도 좋은 이제 근로자들을 뽑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다 보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뭐 재택근무든 하이브리드 근무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복지 정책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죠.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게 또 뭐 우리가 이제 오피스 시장을 볼 때 공실률을 많이 보지만 그것보다 요즘 보면 이제 아큐펜시 레이트라고 점유율이라고 하죠. 이게 뭐 캐슬 시스템즈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번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칼럼에도 보니까 그 수치가 극적인 반등은 없네요. 네, 이게 이렇게 추세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속도가 굉장히 더뎌서 이제 팬데믹 때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100이었다고 치면은 확 내려갔다가 이제 막 2년 동안 계속 올라온 게 이제 50%거든요. 절반밖에 출근을 안 하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 하나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게 저도 이게 좀 의아했었는데 지금 미국 캐슬 시스템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전이 100 기준이에요. 근데 유럽에도 여전히 뭐 프랑스나 뭐 이런 데도 60%, 7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이 팬데믹 이전이 100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프랑스에서는 우리는 팬데믹 이전에 한 70 정도 나왔는데 실제 출근율이 뭐 그 중에는 뭐 휴가자도 있을 거고 외근자도 있을 거고 이제 현재가 70이라서 이제 이전을 다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는 것들도 국가별로 좀 잘 구별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캐슬 시스템즈가 이제 유럽에도 이제 수치를 집계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회사가 하는 건가요? 유럽에는 좀 이게 그러니까 캐슬 시스템즈라는 것도 이제 뭐 개별적인 회사인데 지금 미국 쪽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뭐 CBR이나 이런 데서 각자가 이렇게 뭐 회사별로 조금씩 일부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서버리스 물량, 뭐 이 전대차라고 하죠.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오피스 시장 시그널이긴 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뉴스로 접하는 소식도 매번 보면 메타, 페이스북이죠. 뭐 구글, 뭐 아마존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전대차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요. 이게 현재 팬데믹이 터졌을 때보다 현재까지가 지금 한 2배 정도 늘었고요. 200 밀리언 스퀘어 피트 정도. 그 전에 100 밀리언 스퀘어 피트였는데 2배가 늘었고요. 이게 간단히 뭐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뜻이냐면 보통 오피스 임대차를 장기간 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임대기간이 5년 남았는데 나는 이걸 이제 쓰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기간 동안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되다 보니까 요것들을 이제 다른 쪽한테 이제 서브리스로 전대차로 돌리는 거죠.
이 돌리는 물량이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기존에 있던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그렇죠. 공실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이제 공실 없다고 해서 안심하시는 상황은 아니고 네. 또 보면 서버 리스가 또 전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제가 뭐 CBR에서 본 데이터로는 전체 내놓는 물량 중에 한 20% 정도만 소화되고 있다. 근데 이게 내가 계약했을 때보다 보통은 50% 이상 더 할인해서 전대차 하거든요. 이렇게 싸게 내놔도 뭐 쓰는 사람이 찾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보면 테크 기업들이 워낙 이제 오피스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의 드라이버로 작용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이제 또 미국 가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칼럼에도 그 얘기 있었지만 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것이 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리세션이 온다 뭐 안 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있는데 이번에 오는 리세션이 온다면은 블루 칼라가 아니라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테크 기업들에서 그전에 굉장히 너무 공격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 가만히 있을 거다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오피스 시장은 기존에 최근 한 5년 정도는 거의 테크 기업이 수요 성장을 끌고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수요 주요 메인 드라이버였던 테크 기업에서 감원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반대로 테크 기업들 때문에 공실률이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약간 한국과는 좀 다른 현상인 것 같아요. 한국은 여전히 테크 기업들이 이제 그런 이제 재택근무보다는 출근을 선호하고 있고 여전히 또 보면 요즘에 이제 이런 오피스 시장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수 주체를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약간 한국과는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금리 인상 여파 이것도 뭐 당연히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 미국에서는 보통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좋은 점은 부채의 만기가 보통 장기화되어 있어요. 거의 9년에서 10년까지도 장기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달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나의 실제 금융비용이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펀더멘탈이 안 좋아져서 임대율 떨어지고 컨세션 늘어나면서 실질 임대료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중간중간 계속 이제 부채 만기가 돌아올 텐데 요게 기존 대비해서 이제 거의 뭐 2배의 수준으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좋다 보니까 임대료는 올라가는 가운데 이자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이 두 부분에서 다 얻어맞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미국 요즘 보면 이제 꼭 리츠뿐만 아니라 그냥 오피스 시장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돈을 벌어서 이제 이자 낼 돈도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유명한 게 이제 LA 다운타운에 있는 게스컴퍼니 타워인데 이게 사실은 한국 투자자 투자한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브루필드가 소유를 하고 있다가 디폴트 선언을 했죠. 돈 못 갚겠다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들 거의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약간 칼럼에서 좀 재밌었던 게 그 오피스 리츠 임대율 추이인데 지금 보니까 90%가 무너졌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이번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90%가 무너졌고요. 이게 되게 오랜만이더라고요. 보니까 또. 보통 이게 사실 뭐 0. 몇 % 차이긴 한데 90% 이상 된다는 것과 이제 80대라는 게 이제 앞자리 수가 바뀌는 게 굉장히 투자자의 이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거라서 사실 임대율 90%가 넘어졌다는 거는 이제 완전히 시장이 이제 건물을 갖고 있는 임대인보다 이제 건물을 빌리려고 하는 임차인 쪽으로 완전히 이제 축이 힘의 기울기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오피스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들 때문에 미국 오피스 리츠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래서 뭐 SL 그린이나 보네이도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 분명 싸게 보이는데 근데 싸게만은 볼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저희도 보통 리츠를 많이 홍보할 때 예전보다 고점 대비 이렇게 싸고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 대비보다도 이렇게 싸니까 지금 매수하셔야 된다. 보통 이런 말을 많이 드리는데요. 근데 거기에 기본 전제는 이제 펀더멘탈이 최소 유지된다는 가운데 이제 싸한 게 괜찮은 거지. 지금 미국은 오피스가 지금 1분기에도 기존 작년 4분기 대비해서도 펀더멘탈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싼 건 맞지만 싼 이유가 있어서 싼 거다. 펀더멘탈이 나빠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펀더멘탈이 뭐 바닥이라는 건 뭐 투자라는 게 정확히 주가 바닥을 찾을 수는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면은 이제 펀더멘탈이 반등을 하니 이 정도면 주가가 싸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지 아직까지는 안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좀 확인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 오피스 이제 볼 때마다 이 변화가 정말 여기서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되게 많이 회의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시 전체적으로 보면 오피스라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시의 재정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오피스로 출근을 해야 네. 뭐 주변의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그렇죠.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뉴욕이라는 어떤 도시의 성장 엔진을 네. 다른 곳에 찾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타임스퀘어 카지노라든지 이런 뭐 놀이 같은 뭐 사실 실제로 뉴욕 같은 경우는 보면 오피스가 안 좋아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관광 산업 활성화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카지노 신규 라이센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뉴욕시에서는 거기서 받는 이제 재산세가 매년 시 재정에 크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오래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하면은 그 후에 뭐 재산세나 이제 법인세들 같은 거 좀 면세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인센티브를 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오피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다른 섹터들도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도시에 있는 그런 뭐 말씀 주셨던 리테일이나 다른 것들도 이제 투자하는 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는 샌프란시스코라는 지역이 굉장히 그전에도 주거비가 높은 걸로 유명했었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아예 그냥 도심 전체가 젠트리피케이션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오피스 얘기는 아닌데 유럽에서 거기 샌프란시스코에 좋은 이제 웨스트필드 몰을 갖고 있는 곳에서 이제 쇼핑 센터를 포기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피스와 다른 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또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 샌프란이 사실 오피스가 제일 지금 분위기 안 좋게 보이고요. 이제 공실률도 뭐 30% 육박하는 수준 높고 거기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오피스가 안 좋다 보니까 호텔 이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요. 호텔 리츠도 얼마 전에 자산 2개를 이제 디폴트 선언했죠. 거기다 말씀하신 웨스트필드도 이제 그렇게 우리 부채 못 갚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고 그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건 있었죠. 이제 사실 뉴욕에서 열린 이제 리츠위크를 보는데 그 전체적인 어떤 뭐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 도시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도시가 그냥 단순히 어떤 오피스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이제 오피스의 위기가 도시 전체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걸 보면 단순한 어떤 일시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미국 오피스 시장의 변화는 어떤 구조적이고 이제 장기적인 변화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저희가 앞으로 더 유심하게 지켜봐야 될 것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피스 얘기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도시나 국가의 이런 지형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오피스를 뭐 꼭 오피스에 투자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저희가 지켜봐야 할 뭐 도시의 중요한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이제 미국 리츠 시장이 전 세계 제일 크고 그리고 그 중에서 오피스라는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유심히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뭐 어찌 보면 싸니까 이제 사면 좋을 거다. 아니면 싸니까 좀 뭔가 투자를 하기 좋은 시기다.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좀 더 긍정적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변화의 어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